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 구속 후 폭풍이 정치권을 휘감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고 민주당은 본격적인 장외 선전전에 나섰는데 설 연휴 민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 차기 대권 주자들의 악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른바 안희박김설까지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여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희정 날리고 이재명 날리고 그다음 박원순 까불지 마라. 까불면 날린다. 그 다음에 김은 누군가? 지사님하고 한 3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왔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네, 정치권의 안희박김설이 지난해에 국감에서 조원진 의원이 얘기했던 건데 그동안은 정치권에서는 그냥 호사가들의 이야기 정도로 묻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김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권의 차기 주자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항했던 사람들 혹은 이 친문이 아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차기의 주자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괴담을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야 여권의 핵심 실세로 볼 수 있는 인물이라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겠으나 결과적으로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이 김이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되면서 역풍을 맞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한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김 지사 구속 이후에 바로 대책위를 꾸리고 장외 선전전에까지 나섰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에 몇몇 의원들이 서울구치소를 찾아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법정 구속 이후에 김 지사가 어떤 이야기 전달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지사님이 꼭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의 기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또 제조 혁신이라는 데로 더 나가려는 그런 상황에서 도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닐까. 그래서 도민들께 굉장히 송구하고 죄송스럽다. 그렇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판결을 좀 바로잡고 다시 도정에 복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부 경남 KTX나 조선업 부활 또 제조업 혁신을 마무리 짓고 성공적으로 경남의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이런 재판의 결과가 나와서 도민들에게 한없는 송구함과 죄송스러움을 표현을 했고요. 하루빨리 이 왜곡된 재판과 이런 불공정한 부분들이 빨리 소명이 되고 다시 항소심에서 올바르게 잡히고 또 하루빨리 도정에 복귀해서 경남 경제의 부활을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도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하죠. 그렇죠. 김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이 중대한 기로 아니었겠습니까?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예타 면제라고 해서 4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이 경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젊은 지사로서 뭔가 개혁적인 행보를 보이겠다. 또 조선업도 경남 지역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선업이 최근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고 있고 KTX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어제 이례적으로 이제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경남 도민들께 그리고 국민들께 이 법적인 문제들 거기에 걱정하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도를 이끌겠다는 도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들을 아마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을 거고요. 특히 어제 이례적으로 사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본인도 그렇고요. 국민들도 많이
물론 예측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또 많이 놀라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례적이었고 또 이 법이 만들어진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2년이라는 더구나 현직 도지사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경남도가 잘 나가야 되고 또 본인은 법정에서 투쟁을 할 테니까 믿고 열심히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담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긴박하게 오늘 방문을 하고 또 뭐 어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네, 경남도민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잠시 화면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버려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고향 가는 길 이제 설 연휴니까 안전하게 다녀오시라는 이런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서 뭐 판결을 뒤집어 보겠다는 건데 반전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권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정황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서 무죄까지도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2심 재판부에서는 이 킹크랩 시연이라든지 이 킹크랩 등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드루킹 측의 주장이 있지만 네네. 김경수 지사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터라 예. 이 부분에 대한 증거 능력을 어떻게 다퉈볼 것인지 좀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무겁게 판결을 내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과정에서의 로그 기록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네. 그 이후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킹크랩이 98% 이상 완성됐다라고 보고하고 난 뒤에 대화 기록이 있었다는 점, 여러 가지 정황으로도 충분히 이 내용을 인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네.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을 2심 재판부가 다르게 결정 내리기에도 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잠시 뒤에 김 지사 측 변호사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민주당의 반응을 좀 보지요. 민주당은 법원의 1심 실형 선고 또 법정 구속에 대해서 여전히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 차원의 대응은 앞서 안희정 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때랑은 조금 확연히 다르다고 보이죠? 그렇죠. 많이 달라 보입니다. 네. 특히 뭐 안희정 지사 전 지사의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피의자가 된 당사자 여성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그 네. 파장이 컸지 않습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옹호를 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지사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또 결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과정에서 핵심 참모였고 또 지금도 지근거리에서 함께 보자는 최측근이고 또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의 군으로 꼽히는 네. 굉장히 그런 유망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사실은 당초 예상보다 더 무거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하고 그것도 2년의 기간으로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 무겁게 아주 무겁게 이걸 봤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이 재판의 이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저는 그 부분은 자칫하면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70쪽에 달하는 이제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대부분이 직접적인 증거를 대지 못한 채 네. 뭐 멋멀어 보인다 이런 추론형이 거의 81번이 나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꼼꼼하고 증거에 의해서 법을 따져야 될 재판부가 명확한 증거,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추론과 추론에 의해서 논리적인 구성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네.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이 판결문을 보고 저도 오랫동안 뭐 법조 출입도 있고 했었지만 예. 굉장히 빈약한 논리 구조에 의해서 이 판결문이 구성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큰 비판의 목소리, 더군다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충격들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당장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충격은 있지만 그러나 이 재판의 판결문의 논리와 또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분석해서 네.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낫다. 자칫하면 사법부와의 대결 양상이 되거나 또는 네. 과거의 적폐청산의 이런 싸움이 양식이 돼서는 네. 도리어 우리 민주주의가 더 갈등과 또 분쟁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명확한 논리와 또 왜 이런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을 국민들께 제대로 설득해내는 것이 민주당이 좀 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사법부의 판단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그것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상권 분립을 조금 흔드는 시도다 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재판부의 판결을 전면으로 부인하게 되는 모습이고요. 이것이 이제 적폐 세력의 일이라고 규정을 짓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정치 재판으로 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사건에 대해서 진영의 논리로 극복해 네. 나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건이 엄중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입장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일부를 인정하게 되는 순간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 이 일은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문제긴 합니다만은 이 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공직을 두고 거래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판결문까지 존재합니다. 그건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신분 혼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조현옥 인사수석과의 통화 기록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네. 청와대가 같이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은 백원호 전 민정비서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드루킹 일당들이 얘기하고 있는 경인선이라고 하는 조직 같은 경우는 대선 때 김정순 여사가 언급했던 만큼 청와대 영부인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발로가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까지 불꽃이 튈 수 있기 네. 때문에 결국 이것을 정치적인 부담과 무리수라 하더라도 완벽하게 선을 긋고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네. 정치적 판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과연 이러한 민주당의 판단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특히나 중도적인 입장에서 서 있는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력을 가지게 될지 여부는 아마 조금 뒤에 이제 여론 등을 통해서 설 민심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설 연휴에 당 비상체제를 운영한다고까지 민주당이 말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 상당히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운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 씨의 메모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김동원과 구속된 피의자들이 변호인을 통해서 시연 당시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진술하자고 메모한 게 있습니다. 그게 특검에 압수돼서 특검은 정보를 제출 안 했어요, 법정에. 저희들이 재판부를 통해서 거꾸로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 신청해서 받아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그 노트에 바로 이 시연 당시에 어떤 모의한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경영 차원의 시사에 줬다. 오른쪽 주머니 꺼내줬다. 그 시연 날짜는 2016년 10월 달이다. 이렇게까지 막 하면서 피자를 사 먹었다. 이렇게 진술하자고 여러 명이 진술을 모의하고 특정 오모 변호사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메모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 그러니까 드루킹 일당의 말맞추기 정황이 보이는 메모가 나왔는데 사법부가 이 부분을 일부러 눈여겨보지 않았다 또는 일부러 무시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 같은데요. 굉장히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메모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특검에서는 증거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을 추적해서 이제 이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이 메모를 입수했는데요. 예. 그 부분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만 원을 경력금 차원에서 줬다라거나 시연 날짜는 언제다 이런 것들을 네. 같이 모의를 한 그런 메모가 이제 입수가 된 거죠. 이 메모에 대해서 특검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 기록에 나오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재판부가 설득력 있게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예 무시가 됐다. 예. 다시 말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드루킹 김동원 씨가 계속해서 진술이 번복된 점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에 있었던 김경수 지사의 얘기 서로 간에 어긋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드루킹 김동원 씨의 주장이나 또는 특검에서 얘기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고 그 증거로 채택돼서 판결문이 써지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그것들이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그 추론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민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라든가 여기서 판결을 다시 한번 할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 그리고 왜 이 부분이 제대로 설득력 있게 재판부가 이런 증거로 보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정확한 무조건 옹호하거나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네. 왜 이런 이 논리로 전개가 됐고 그 증거는 제대로 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재판관에게 재량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허용이 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또는 그런 재판에 판결을 하는 논리가 빈약하다면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에 많은 재판 사법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재판부에 대한 불신이 큰 거고요. 오죽하면 뭐 전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민주당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기를 해야 된다. 야당도 무조건 이 부분을 침소봉대하지 말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합한 그런 네. 근거를 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선고일이 연기된 거 가지고도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있겠다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나요?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제 선고기일을 5일을 연기시키게 되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 심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이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룬 것이 아니냐라고 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단순한 의혹일 뿐 실질적인 정황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증거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이 선고 기일을 연기하게 됐을 때 나왔던 언론의 기사라든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게 됐을 경우는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재판에 대한 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검토하기 위해서 기일을 연기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기일을 연기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성 재판을 위해서라고 추론하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있다라고 네. 판단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재판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대한민국은 3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제를 따져서 물을 수가 있는 거고 대법까지 가서 최종적으로도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이것을 정치 재판, 특히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관이 돼 있는 상태로서 묶어가게 되는 것은 네. 여전히 정치적인 의도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약간의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라든지 공천 개입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를 했던 판사예요. 그때는 민주당이 환영하기도 했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금 어떤 반응을 내놓아야 될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분노도 크고 당혹감도 크고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 이중잣대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정하게 사안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러나 분명히 사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번 김경수 지사에 대한 건은 사실상 드루킹, 김동원 씨 측 일당들이 내놓고 있는 진술이 거의 대부분의 증거거든요.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얼마나 많은 정말 무수한 증거와 또 얼마나 많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그런 정말로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부분에 두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신에 민주당도 이 개인 판사 개인에게 재판을 한 판사 개개인에게 어떤 개인적인 공격을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그 재판 판결문의 내용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요. 아마 지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해서 당시에 대선 때 보고를 받았는지 네. 입장을 내놓으라고 지금 문 대통령에게 바로 직격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의 이런 정치적인 대결에서도 이 부분을 옹호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의 진실성이 가장 네. 중요하다고 봅니다. 판결문에 대해서 과연 왜 사실 분명하게 무리하거든요. 이런 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23년 만에 이렇게 무거운 형, 그동안에 수십 건의 이런 관련된 위반이 있었지만 최고가 8개월의 실형이었고요. 네. 실형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직 도지사에 대해서 과거에 뭐 홍준표 지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단체장들 이렇게 무거운 법정 구속까지 네.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거운 양형을 한 것인지 그동안의 양형의 관리라든가 분명히 성창호 판사도 봤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정말 무거운 양형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지사 이야기 잠깐 하셨는데 이 얘기 때문에 아침에 라디오에서 설전이 있었어요.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됐다고 보이는 판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제기를 했습니다.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반면에 대한변협은 이건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조계 안에서도 논쟁으로 벌어지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 탄핵 대상이 당시 성창호 판사에 대한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구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난 뒤에 이와 같은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재판부가 실질적으로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사법부의 독립을 반드시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이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줄곧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는 것이 진영 논리 속에서 우리 편이 아닌 상태 속에서의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됐을 경우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된다면 당초에 추진했던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온당한 정의들은 오히려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입법적인 과정 속에서 야당과의 협치도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정부가 여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의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러 야당들이 함께 강하게 비판에 나서고 있는 터라 과연 사법개혁에 대해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의식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서영교 의원의 재판 거래 개입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서 당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밝혀지게 됐을 때 경우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서의 내용들이 크게 나오지가 않았던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법개혁을 정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정치적인 의미로서 내용들을 끌고 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의 반응을 좀 보지요.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셨는지 답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수행 대변인 역할을 해왔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이러한 김 지사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사실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5년 전에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정권도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 대통령이 대답해라. 이거 대통령이 대답할 문제인지 또는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요? 저는 바로 그런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 재판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재판이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과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양형이라든가 또는 이 증거를 보는 능력 여러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최종적인 그런 재판부의 결정을 다 존중해야 된다. 1심뿐만 아니라 2심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까지 결과를 봐야 될 거고요. 그래야 아마 저는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거고 야당 역시 저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연관관계 지금 사실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부의 이례적인 이런 재판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재판부의 향후에 민주당의 대응이라든가 또는 김 지사 측의 대응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을 텐데 곧바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과 조치 또 책임 있는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너무 정치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아버지 전두환 씨 논란 이런 매 사안마다 지금까지 언급을 회피한 채 사실은 한 달에 한 번 거의 국회 보이콧을 할 정도로 지금 국정에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민생이라든가 경제 회복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안을 정쟁의 틀로 끌고 가지 말고 사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살펴볼 부분들도 만일 경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자꾸 정치적인 정쟁의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태도는 야당이 좀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옳은 말씀이신데 정치권이 과연 그렇게 움직이겠는가 하고 아마 말이죠. 문제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허위범 특검이 없었다라면 이 같은 1심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사건이 처음 발단이 시작된 건 2018년 1월 달인데요. 네. 실제로 문제를 경찰이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수 지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소지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당시 수사에 대해서 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이 문제 속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샌다이 총영사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상황은 김경수 지사가 의원 신분 이전 시절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다라면 네. 과연 그 당시에 청와대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실제로 이 도모 변호사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만나서 했던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따져 물으려고 하는 야당이 거친 공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2심 재판 결과가 있을 때까지 그리고 대법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도 야당은 거세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네. 없을 것이고요. 청와대가 여기에 대한 답을 회피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면 이 정쟁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일단락되기는 좀 어려운 지점이 와 있지 않는가 네. 생각이 됩니다. 국정 동력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주로 여당에 그래도 협조적인 논평들을 많이 냈는데 이번에는 민주평화당이랑 정의당이랑 조금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결이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네.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는 개혁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기에 놓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동영 대표가 댓글 조작으로 수렁에 빠졌던 과거 박근혜 정권 얘기를 하면서 정권 실패의 경종을 울리는 것. 네. 다시 말해서 개혁에 나서라는 얘기고요.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역시 경남 지역에 이번에 또 출마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남 도정의 공백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시 저는 그거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개혁에 나서야 된다. 지금의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것들 이번 사법 재판부의 농단, 사법거래 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해 충돌을 놓고 여야 모두 국회의원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실은 낱마처럼 얽힌 문제들이 많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또 노사관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합류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앞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야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결은 다르지만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 개혁에 나서라라는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집권 3년차 징크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금 이른 것 아니냐,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김경수 도지사의 법정 구속건이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오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KBS 라디오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진행자와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주제어로 먼저 보고 오시죠. 근데 홍 대표님께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대위 체제잖아요, 자유한국당이. 근데 이 비대위 체제를 만든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님 아닙니까? 전화로 불러내 시비 걸라고 그러는데. 아니 이걸 꼭 여쭤봐야 돼요. 그네 좋습니다. 예. 대답을 하죠. 예. 지난 6월에 지방선거는 위장평화쇼로 지방선거를 치렀죠. 지금 지방선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예. 또 간 거죠. 그때 KBS도 똑같죠. KBS도 그때 마치 통일이 올 듯이 지금도 KBS 그래 프로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좀 오해신 것 같고요. 아니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야당하고 국민들이 수신료 거부하자고 거부 투쟁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저기 여쭤본 그 게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자기 위주로 이야기하고 니는 답해라. 아니 이거는 지금의 언론 태도는 아니죠. 다들 궁금해하세요. 이건 아침에 이거 나오라고 해갖고 미리 질문지 줘놓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 인터뷰는 내가 이거 그만합시다. 이게 제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여쭤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간도 다 됐어요, 어차피. 예. 나도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인터뷰는 안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처 작별 인사를 건네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에 홍준표 전 대표 본인 페이스북에 이제 불쾌함을 조금 나타내는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화가 많이 났던 걸까요? 일단 본인에게 좀 아픈 얘기들 물어보는 것이 좀 화가 났던 것 같은데요.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사실은 방송 인터뷰 얼마나 많이 한 분입니까? 네.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했다면 아마 수천 번 넘는 인터뷰를 했을 텐데 그러면 당연히 예고 없는 질문지 없는 그런 질문들 네. 저도 뭐 많이 받게 되는데 당연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런 얘기 속에서 최근에 이 여러 가지 방송사, 특히 공중파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라든가 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홍준표 전 대표가 막말한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 또 이날 얘기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네. 이 기회에 본인의 그런 입장도 알리고 저는 상당히 노이즈 마케팅의 성격이 짙다고 봅니다. 노이즈 그냥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시면 계속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 웃으면서 여유 있게. 저게 홍준표 전 대표의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특히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현상이라든가 자신을 당내에서도 이번에 이 출마하는 대표 출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방송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나는 꿋꿋하다, 내 길을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본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상당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네. 성격이 좀 짙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텍스트로만 보면 상당히 뭐 과격하게 언행이 왔던 것 같지만 또 막상 들어보면 분위기에는 뭐 웃음소리도 있고 뭐 평소에 말투가 많이 묻어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파 매체들이 방송 계속 할 수 있는지 보자. 이제 이런 발언들은 듣고 있는 청취자들도 있는데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홍준표 전 대표 특유의 이 입담으로 좀 방송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크게 3파전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대세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강하게 대여투쟁에 대한 목소리를 홍준표가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마 발신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고요. 네. KBS 라디오에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 KBS 같은 공영방송 같은 경우는 국민의 수신료로 부담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건 김재동 씨의 저녁 방송이거든요. 밤에 일어나고 있는 김재동 씨 방송 논란들이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KBS 라디오 같은 경우는 낙곰수를 진행했던 김용민 씨 같은 경우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속 시원한 목소리를 대변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지라고 호소력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라디오 매체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많은 국민이 듣고 있는 속에서 이것을 정치적 입장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한다라면은 KBS와 같은 공영방송에서 과연 국민의 수신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로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따져 물어야 되는 터라 아마 홍준표 전 대표는 그런 지점까지 염두에 뒀을 겁니다. 네, 뭐 홍 전 대표의 시각 또는 보수적인 성향의 시청자들의 시각을 대변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데 반대로 홍준표 전 대표의 이런 말하는 스타일, 입담 이런 것들이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효과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홍 전 대표에 대해서 도리어 자유한국당 내부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굉장히 위험한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어떤 정치적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굴곡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대부분 그래도 최소한도 언론의 정도는 지켜왔다.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의 목소리나 또는 이런 진행의 과정에서도 네. 물론 진보적인 그런 진행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보수적인 진행자도 있습니다. 예. 저는 날마다 현장에서 그런 걸 느끼는데요. 또 거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말하는 프로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또 현재 정치적 정당성을 국민들께 잘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판 자체를 가지고 가서 이것은 내 판이 아니다. 또는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언론인들이 땀과 피로 쌓아온 한국 언론의 역사를 마치 모든 것을 가짜 뉴스인 듯이 몰아붙이는 언론에 대해서 몰지각하는 행태. 우리 현장에서 뛰고 있는 수많은 언론인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보고요. 네. 저런 부분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도리어 수많은 가짜 뉴스, 뭐 북한이라든가 색깔론 여러 가지 지금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마구마구 유튜브를 통해서 내놓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고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 역시 그런 비판을 네. 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판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렇게 거친 방식으로 한다면 도리어 국민들의 불신을 살 거다. 저는 정치인들이 최소한도 언론의 기본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기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직접 라디오 녹취한 것을 저희가 틀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정우택 의원의 출마의 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세 사람을 지금 주로 보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원내에서도 단일화 가능성이 있으면 단일화를 내서 우리 원내 인사가 당대표가 되는 이것을 추구해 가자 하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스스로가 소위 법과 원칙의 잣대를 무너뜨리는 행태는 저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당의 선관이라든지 공식 기구에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내심으로는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대진표는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오세훈 네. 전 시장까지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 모두 7명이 되는데 단일화 움직임 또 단일화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출판 기념회를 열었지만 아직 출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힌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자유한국당 과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는 인사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쪽 오른쪽에서 있는 인사들부터 나름대로 중도 성향이 있는 인사들까지 굉장히 많은 그 정치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당 지지도가 꽤 높은 상황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컨벤션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꽤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과연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항할 수 있는 인물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단일화 여부도 여전히 가능성들이 있는 터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한국당 입장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 연휴가 지난 이후에 김경수 도지사의 구속건 그리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민심이 어떻게 이동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경민교수, 김홍국 경기대 경민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